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2시간 반 걸렸다고 하는데 오늘 밤 아니면 새벽 그 사이에 나오겠죠, 뭐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사안 자체는 복잡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핵심 쟁점은 좀 간단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심사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결정이 될 걸로 보이고요. 결국 이제 구속 여부는 이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보기 때문에 예. 얼마나 이제 지금 있는 자료만으로 소위 말해서 구속의 상당성, 이제 현재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볼 거고, 아마 그것이 있다면은 지금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은 매우 높게 볼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범죄를 얼마나 소명을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해내느냐, 그다음에 본인이 부인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김만배 씨는 다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법원에서 열심히 소명해서 하겠습니다. 그 영장에 횡령, 배임, 뇌물 공여 혐의 이렇게 3가지 적시됐는데요. 전부 다 부인하시는 겁니다.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아니, 한번 그분은 전혀 없고요. 예,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 왜 그 녹취록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그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이 인터뷰차. 그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서 이재명 지사와는 케미가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신지 다시 한번 좀.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 녹취록에는 그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분이 이제 상당한 어떤 돈을 가져갈 분으로 이제 묘사가 돼 있는데 야당은 이게 당연히 이재명 지사일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김 씨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오늘 또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는데 그건 정치인이 아니다. 다른 또 어떤 버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결국 이제 그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언론 보도를 통해서였겠죠. 예. 그러면 결국은 그 언론 보도의 근간이 되는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부터 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돼서는 그런 내용들이 검찰이 확보한 내용에는 없다고 했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다른 한 번에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죠. 저희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결국은 혹시라도 이제 아예 그게 없다면은 그냥 별다른 뉴스가 아닐 거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2가지 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천화동인이나 화천대유와 관련된 관련자들 외에 이 수익과 이 설계와 만약에 이것이 여러 가지로 비리와 범죄에 온상이 된 것이라면은 관련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일설에는 이제 김만배 씨가 여기에 대해서 그분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말이 조금 바뀐 것처럼 보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표현들을 쓴 부분이 있고 네. 그분이라는 표현이 천화동인의 실제 소유주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왜 그런 지칭이 됐고 그것이 이 업자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인식되고 공통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또한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끝났으면 서로 다 아는 어떤 누군가에 대한 지칭일 텐데 서로 모른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잠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제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녹취록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자고 판사한테 들이밀었는데 변호인 측에서 그거는 부당한 거라고 이제 막아섰고 판사는 결국 그럼 녹취록을 나중에 변호인 측에 건네주라 이렇게 중재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건 상황입니까? 네, 한마디로 이제 당사자 대화자 간의 녹음은 원래는 증거 능력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나중에 이게 실제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이 증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증거에 대한 인부라고 하거든요. 동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봐야 합니다. 예. 지금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해당되는 증거의 증거 능력 자체에 대해서 인부하는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는 상태에서 해당되는 증거들이
이렇게 소명 자료로서 제시가 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예. 이 부분에서 제지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제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형사소송으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형사소송으로 가게 된다면은 녹취 파일이 원본성이라고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진짜로 있었던 녹음 내용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증명력, 소위 말해서 이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쓸 것인지는 법원에서 다르게 판단하겠지만은 증거 능력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한 혐의들을 좀 하나씩 뜯어봐야 되겠는데 먼저 배임입니다. 한 1,1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화천대유와 얽혀 있는 어떤 수익 구조 또는 얼마나 돈이 들어갔나는 지출, 복잡한 구조들을 명확히 밝힌 것 같지 아직 않은데 검찰이 손해액을 딱 책정해서 1,100억. 이게 뭔가 증거가 있을까요? 확실하게? 네, 아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그럴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십자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한마디로 이 사업의 전체적인 설계를 통해 가지고 이 민간 업자들한테 과다한 이익이 가고 성남시에게는 사실 과소하게 예. 이익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설계했다는 것이 배임의 핵심적인 취지이고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 보면은 그 중에서도 이제 초과적인 수익이 날 때 이 부분을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삭제했다. 그렇다면 배임의 주체가 되는 건 원칙적으로 유동규 본부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신이 임원으로서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죠. 김만배 씨는 원칙적으로 이 회사와의 직접 관련자는 아니지만은 예. 이 사람한테 이것을 교사해가지고 하도록 한 공범으로서 공범. 적시가 된 것이고요. 예. 배임 혐의는 결국은 이 제도의 설계, 이 계약의 설계 자체가 결과적으로 민간업자들한테는 배를 불리고 예. 성남시한테는 손해를 입히는 고의적인 범죄 행위로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으로서 적시가 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환수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고의적으로 예. 특정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끼치면서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소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횡령이 있고 뇌물이 있는데요. 예. 어찌 보면 이제 하나로 좀 얽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뇌물부터 보자면은 이렇게 배임 행위를 하려면은 유동규 본부장으로서는 자기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영장 사실만을 봤을 때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대가로서 뇌물 700억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중에 5억 원을 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당시 이제 곽상도 이제 의원의 아들한테 준 아들, 퇴직금도 그것 또한 뇌물의 성격이 가지고 있다는 뇌물 공개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횡령은 이제 지금 김만배 씨가 이 회사 화천대유를 피해자로 보는 건데요. 네. 자금을 빌려가지고 쓴 것 중에서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사용처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는 횡령으로. 네, 예. 근데 확인되지 않은 모든 내용이 다 횡령을 아직 넣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그 부분에서 특정을 해가지고 한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사용처를 A라고 사용했다라고 했더라도 그게 이 회사의 목적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 또한 횡령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들에게 50억이 건너갔는데 그 대가로 곽상도 의원이 뭔가를 해줬다는 것이 소명이 됐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직무대가성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될 것이고요. 예. 다만 우리가 이제 주의할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기 때문에 아직 혐의 사실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다 정리한 수사 결과로서 기소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검찰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뇌물을 약속하고 일부 금원을 지급했고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준 퇴직금도 결과적으로는 직무 수행의 대가로서 뇌물로서 지급했다는 걸로 일응 보고 관련돼서 그 범죄 사실을 적시했다면은 그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들 왜 그렇게 보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무 수행을 했고 뭐에 관한 것 때문에 이렇게 보는지에 대한 내용도 해당되는 내용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유동규 씨 구속, 김만배 씨는 이제 영장 청구 들어가 있고 정영학 씨는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했는데 이 세 사람들 간에 얽혀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미국에 가 있는 남욱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한 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들어오면 남욱 변호사한테는 뭘 중점적으로 캐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결국 두 가지일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욱 변호사 본인도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남욱 변호사랑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도 사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15년도 이후부터는 김만배 씨와 관련된 활동들을 예. 많이 했고요.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두 가지 구조로 있는데요. 결국 이 사업 설계 자체가 의도적으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부여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설계돼서 한 비리 사건인지 여부를 더 먼저 판단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거기에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지. 소위 예. 말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김만배 씨랑 그 관련된 사람들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해당돼서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도 공범으로서 관련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수사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비리와 문제라면 이걸 또 덮기 위한 여러 가지 로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이 로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주된 행동을 누가 했고 그거를 얼마나 서로 알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귀국과 조사가 굉장히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만약에 불법적인 로비와 불법적인 수익을 거두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사자들끼리 이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꼭 나왔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부분만큼은 로비나 뇌물자금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줄 수 없거나 너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들을 서로 옥신각신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사건 전반에 관해서 어떠한 비리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조계에서 또 하나 큰 쟁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직무할 당시에 이제 결국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정직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가 타당했던 것이냐에 대한 이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기자의 리포트를 잠깐 들어보시고 다시 얘기를 나누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 인사와 채널A 사건 수사 지휘 등으로 촉발된 이른바 추윤 갈등이 극에 달하던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중대 비위를 확인했다면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경론 끝에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위법, 부당한 징계라면서 강력 반발했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징계 의결 10개월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법원은 먼저 윤 전 총장 측이 강하게 문제 삼았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징계 사유 3가지 가운데 2가지, 즉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불법으로 수집된 판사들의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적법하게 게시된 대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중단시켰고 최측근으로 인식된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 수사에 개입하지 않거나 최대한 개입을 자제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치 활동을 시사한 국회 국정감사 때 발언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치 활동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면서 정직 2개월은 오히려 가볍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징계 효력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던 법원이 이번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자 윤 전 총장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어서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내면서 대선 일정과 맞물려 징계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이런 걸로 검찰총장을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가처분 소송을 냈을 때는 법원이 일단 징계는 스톱시키고 일 더 해라라고 해서 검찰총장직을 몇 달 더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자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본 소송에 와서는 법무부 쪽 징계가 맞다고 이렇게 달라지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바로 그 지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예. 일단 두 절차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징계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오늘 나온 판결에서 하는 것이고요.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이것을 지금 현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를 봐가지고 효력을 일단 정지할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재판부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해 보기 위해서 징계 사유에 대한 일부 판단을 하기는 했지만은. 나머지 사유들 그건 잠정적인 판단이고요. 오늘 이제 쟁점이 된 3가지 이제 지금 말하는 소위 판사 사찰 문건과 그리고 채널 A 관련된 부분 마지막으로 이 정치 중립 관련돼서도 이제 가처분 사건에서 이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관련돼서 일단은 다투어볼 여지가 있고 본안에서 판단 받아야 한다고 좀 유보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가처분 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에서 그 부분 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여기서 그냥 집행정지를 안 하게 된다면 정직 2개월이 그대로 진행돼서 사실상 해임 결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더 이상 이제 근무를 못하게 되고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
취지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에 대해서 오늘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본안 시체적 요소라고 해가지고 이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이 효력정지 사건,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별다른 판단을 안 했습니다. 예. 잠정적인 판단만 했고요. 다만 이제 절차적인 요건을 결여했는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효력정지 결정과 이 본안 사건의 결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게 있군요. 예. 뭐 일단 뭐 어찌됐건 검찰총장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징계가 어떻게 되든 사실은 뭐 실제적인 어떤 큰 뭐 타격은 없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공무원 징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거는 면직도 가능한 정도다. 2달이 뭐냐, 정직 2달은 약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면직됐다면 변호사 하기도 어려운데 네. 근데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네. 이게 해석을 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심대한 타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채널 A나 판사 사찰 문건 관련된 여러 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형사적인 책임까지도 귀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한 일반 고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행정소송의 결과를 참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형사적인 사법적 리스크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의 징계가 정당했다라는 판단 자체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예. 큰 불이익,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불이익에 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 패소할 것이라는 걸 전혀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는 소를 취하했다면은 예. 만약에 소를 안 했다면 아예 법원에 판결이 없었을 것이거든요. 아하. 근데 아마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법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주기 위해 가지고 소를 계속 유지했는데 오히려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어떻게 보면 뼈 때리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으로 보이고요. 항소를 하게 된다면 실체적 그 내용에 대한 판단도 쟁점이 되겠지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효력정지 결정과 그다음에 해당되는 이 본안 판결의 결론이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로 법률적 쟁점이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건 좀 복잡하니까 뭐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근데 이제 아까 기자의 이제 리포트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검찰에서 위법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가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게 여기 들어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했다 이런 뜻이 돼 버리는데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것, 그 고발사주 의혹에 또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의 여파가 계속 미칠까요? 네, 여파가 간접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지시와 당시 담당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소위 말해서 총장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들이 통제가 되고 여러 가지 소정외의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있는지 여부가 고발사주 의혹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당시의 문건들이 작성되는 데 있어 가지고 해당되는 실의 업무들이 총장의 의사와 총장의 결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참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이 소송과 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해당 실의 역할이 고발사주 의혹에서도 중요한 수사의 어떤 자료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